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김여정. 네. 일본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15일 날이죠. 네. 일본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북일 수교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교적 사안은 단계가 있고 약간 밀당이 좀 있고 모든 정치 사안이 그렇잖아요. 개인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발언 하나로 뭔가 확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좀 힘들지만 제가 그래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일본의 발언을 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외교적인 언어치고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경한 발언들이 있었는가? 네. 그러니까 대놓고 구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일본의 기시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한 김여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 15일에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발표했어요.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우리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기시다 이제 수상이라 부르죠. 수상이 네. 평양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북한에선 수상이라고 그러나요? 우린 총리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보통 거기 그 기시다 수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네네.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이 본인들의 그 뭐 억지력 한마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당 방위권이라고 본인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군사력, 쉽게 말하면 핵 미사일이에요. 네, 뭐 혹은 인공위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국가로서의 그 권위나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라고 얘네들이 했잖아요. 북한 네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약간 좀 당황스러운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발언이 실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좀 조건이 센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결혼해 주세요라고 청혼을 네. 하면서 근데 집하고 차하고 네. 좀 장만해가지고 오시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 이상을 조건을 건 거죠. 왜냐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가 뭔가 딜을 할 때 더 센 걸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약간 이제 깎아가면서 흥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받기 어려운 가장 큰 거를 일단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예의를 차리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제 테이블을 일단 열 수는 있다. 그래서 일단 던진 거죠. 일단은 던졌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위를 조절할 텐데 일단 북한에서는 당신들의 패를 한번 보여줘. 우리는 이렇게 던졌어라고 이제 서로 한 번씩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 쪽 반응은 그럼 어떤가요? 그 최근 이 김여정 담화가 15일 날 나왔고 딱 한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2월 9일에 중의원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기시다 총리가 또 발언이 굉장히 셌습니다. 이 보통 이런 언어들은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외교적인 언어들은. 네네. 근데 해석이 필요 없어요. 지금 두 사람의 언어들이. MZ 세대 같네. 거의. 그렇군요. 네. 기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그냥 느낀다도 아니고 강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현상 변경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현상 변경이 필요하다. 네, 네. 그거 되게 센 얘기잖아요. 굉장히 센 외교에서. 얘기죠. 네. 그리고 강하게라는 말을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아시다시피 외무상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외교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담하게 현상 변경, 필요성, 뭐 강하게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9일날 기시다 발언, 거기에 대한 김여정의 화답 이런 것만 봐서는 뭐 내일이라도 당장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워딩만 봤을 때. 네.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부터였는데 이제 저는 이게 남북 관계가 꼬이면서 일본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사이 한마디로 남북 관계가 최악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이명박 때도 안 좋았지만 저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삭빠르게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작년 특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제 납치자들 그 피해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정 서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납치자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 모임에 가서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고 기시다가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기시다의 발언이 조금 더 세지긴 했지만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김여정이 등장을 해서 발언을 했다라는 게 더
흥미로운 대목이죠. 아, 네. 그렇군요. 그 일본인 납북자, 납치자 문제가 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납치자 문제 그 70년대, 80년대 이제 서로 뭐 납치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월북하시는 분, 월남하시는 분, 또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행태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17명이 납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옛날 고이즈미 네네네. 총리가 2002년 9월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납치자를 이제 조속하게 귀환하도록 했는데 그때 5명을 보냈어요. 그 일시적인 귀환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도 오랫동안 이제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오긴 했는데 어쨌든 5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17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총 12명 가운데 네.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북한 땅에 들어온 적도 없다. 거의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언론마다 조금 숫자들이 다르긴 한데 대략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이제 한미일, 뭐 북미 회담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일본이 가장 회방꾼 노릇을 했었거든요. 육자회담 때도 마찬가지였고 끝까지 가장 안 좋은 스탠스를 취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진전에 있어서. 그런데 그때 일본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핵 문제 다음에 납치자 문제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이게 등가가 조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납치자 문제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네. 굉장히 심각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항상 납치자 문제를 언급 안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알고 있는 김여정이 그래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화답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발언을 지금 퐁당퐁당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근데 김여정 이전에도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김정은이 그 일본 총리한테 지진에 대한 위로 전문 보내면서 각하라는 표현 쓰면서 아주 네. 정중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저 분석이 제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이렇게 그 가까워지면서 북한하고 대립하는 것 같은 식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사이에 네. 북일 관계가 오히려 풀릴 수도 있고 이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미 관계도 풀릴 수 있고 우리만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던 네. 기억이 나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뭐 얼마 안 네. 됐어요. 그때 1월이었고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이제 강진이 있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일본의 어떤 이런 큰 일, 주로 이제 지진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로의 전문이나 편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든 그렇게 보내지 않고 뭐 김영남 뭐 이 정도 선에서만 보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시다 뭐 각하라고 하면서 일종의 손편지를 쓴 거죠. 네, 이제 전문 뭐 위로의 편지라고 하면서도 그만큼 친밀감을 드러냈고 김정은이 그렇게 보낸 데에는 물론 이제 지난해부터 기시다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포석을 까는 그런 의미에서 레터를 보낸 게 아닌가, 전문을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김에 그 지금 기시다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각각의 정치적인 수요가 있는 겁니다. 서로 만나야 될 이유와 네, 환경과 그런 것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서 이제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뭔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 네. 계산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어쨌든 일본인 납북자 문제, 납치자 문제, 그게 지금 딱 관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납치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랬었고 그 2002년 고이즈미 때도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마치 고이즈미가 뭐 핵은 뭐 잘 모르겠고 납치자 문제 해결하자 그거 하나만 안고 간 것처럼 모든 이제 이슈들이 그렇게 불거졌거든요. 그렇게 전개가 됐는데 고이즈미가 2번 방문했죠 제 기억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근 과거에는 이제 2014년 그 스웨덴에서 만났는데 그때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까지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일이 안 풀렸고 사실상 2016년 이후에는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일본 매체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 3월, 5월 한 2차례 정도 비밀 접촉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역시 기시다가 평양에 가는 것을 이제 목적을 두고 이걸 미리 풀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비밀 접촉을 했는데 성과는 없었다라는 게 일본 매체를 통해서 나왔었죠. 네, 네. 청구권 문제도 있지 않았어요? 그 청구권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뭐 뭐 이제 적절한 선까지. 네. 한일 간의 60년대 하면서 이제 네네네. 그런 것처럼 네.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하고 사회당 그 일본 대표, 일본은 이제 당의 뭐 대표나 전직 총재 이런 사람들이 워낙 실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0년 당시에 자민당하고 사회당 일본 대표단이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요. 그래서 3당 공동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90년대 초반에 90년 90년, 9월에 90년 1990년 9월에 네네네. 김일성 주석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때 그 8개 항으로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당 공동 선언 한마디로 이제 일본 측 대표단하고 김일성 그렇게 해서 3당이 공동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마치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일본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그래서 당시가 9월이었으니까 11월에 빨리 이제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그 이제 협상 테이블 만들자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모든 선언문이든 어떤 거든 간에 1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서문과 1항. 근데 1항에 사죄와 반성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아주 문서 1항에 나와서 전 그 당시 예전에 그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그걸 보고 그 잘못된 거 아닌가 프린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실제 가장 지금 생각하기에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 당시 그 3당 선언 90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노태우 대통령이죠. 네, 그때였으니까. 그때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흡족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납치자 문제예요. 근데 납치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돈 문제는 대략 한 100억 달러 정도는 그게 청구권 그 정도 요구할 것이다. 인 거죠. 네네네. 라고 추정을 그러니까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때에 네. 한일협정을 통해서 그 청구권 문제를 일단은 한번 공동으로 거론하고 어쨌든 정리를 한일 하고 간에. 넘어왔는데 그 뒤에 그게 뭐 적법하고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남아 그렇죠. 있었던 것이고 네. 그것 말고 이제 북한은 그런 과정은 없었고 90년대도에 처음으로 그 논의가 시작이 네. 된 거였던 거죠. 90년 9월 28일이었는데요. 전후 45년간 조선 인민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서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가 1항이에요. 정확한 워딩이 그겁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만 뭐, 우리나라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이전이네요. 그러면 90년이면.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었네요, 일본이. 이때가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사안이라는 게 그 나라가 노력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무려 소련이 수교를 맺은 게 90년 그리고 중국 92년 대략 그때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동구권 무너지고 그렇죠. 90년대부터 맞아요. 쭉 이어졌고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뭐 77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적인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정상회담하고 그랬죠, 노태우하고. 맞아요. 맞아요. 제주도까지 왔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환경이 그렇고 사실은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비밀 협상을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과 소련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이 또 정보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는 뭔가를 하자. 이게 항상 힘이라는 그러네요. 게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저래, 북한이 뭐 소련이 저래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서로 외교 관계를 누가 더 하나라도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또 그 나라의 어떤 위상과 파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77 선언 등등 여러 가지 환경들을 꼽지 않을 수 없죠.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개가천선에서 일본이 막 사죄하고 배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일본을 그렇게 등 떠미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름다운 시절이었네요. 일본은 북한하고 지금 친해지고 싶어하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소련하고 중국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던 그런 시기였던 그런 거죠. 식의 동화 같은 얘기죠. 정말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네, 보면은. 지금은,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근데 둘이 얘기는 기시다와 김여정이 이렇게 주고받고는 하고 있지만 네. 이슈는 그 납치자, 네. 납치자 문제하고 청구권과 관련된 돈 아마도 100억 달러 정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돈 네. 문제 두 가지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그런 모르죠.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15일에 그 김여정이 얘기를 했고 아마 북일 간에
기시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시아 어디선가 만나서 비밀 접촉, 비밀 회담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남북 간에도 이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만나서 뭐 베이징이나 이런 데 만나서 비밀 접촉은 뭐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시다가 워낙 지금 급하니까 왜냐하면 지난 19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역대 최저치로 지금 14%예요. 지지율이요? 예. 그 지지율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붕괴 수준이죠. 내각제니까 그렇게 되면은 선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사실은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기시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가 얼마나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리에 있는 한 빨리 아마 북일 회담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급한 거예요. 반전 카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네, 네, 이게 근데 그래도 미국이 용인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어때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언론들이 그 미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이쪽에 질문을 했어요. 지금 기시다와 김여정이 이렇게 러브레터를 주고받고 있는데 당신들 입장이 뭐냐고. 미국에서는 항상 우리는 대화를 지지했다, 외교를 지지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 굉장히 뉴트럴한 반응인데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읽었을 땐 일본이 그거라도 해라. 약간 좀 이런 느낌. 왜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태가 워낙 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선제 타격 얘기했었고 2022년부터 그리고 지금 뭐 9.19 군사합의도 지난해부터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뭐 우발적인 상황 우리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로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터지면 그게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도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기제로 활용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좀 대화 좀 해봐. 아마 물밑에서 또 촉진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분위기다. 네, 예전에는 그 북일 회담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계속 뭔가 방해하는. 그리고 희한하게 아까 그 90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고이즈미 방북 이후에도 계속 1차 북핵 위기, 제 2차 북핵 위기가 터졌어요. 10년 상간에.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게 항상 북일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 미사일 의혹, 핵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상당히 반대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당시 국무장관이 국방장관한테 보낸 편지가 나중에 이제 외교문서 드러났는데 그때 실제 그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를 노력한. 그러니까 북일 간에 대화하고 있으면은 어떤 정보를 흘려서 무산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죠. 추측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실제로 그 당시에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그 주고받은 그 내부 레터를 보면은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이런 그 뉘앙스의 그런 워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그 미국이 이 관계를 싫어했는가, 동의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번에는 반대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이 모멘텀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트럼프가 등장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그 모든 거라도 했으면 좋겠고 기시다가 대화한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이다. 주도권은 뭐 빼앗길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압박만 하는 줄 알았더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그 전략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랑 뭐 똑같죠.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조금 부끄럽네요.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북한하고 일본을 연결해 주려고도 하고 북한, 미국을 연결해 주려고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위기가 불과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렇죠.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한국이 중심을 잡고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원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가 원하지 않아 통해서 이렇게 3국이 서로를 그 추동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남한의 위치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더 고마운 일이겠죠. 네. 아니 사실 그때는 북미 정상회담 하고 막 그럴 때 아베 총리가 일본 쪽에서 좀 방해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노골적이었죠. 나중에 그 이제 하노이 회담에
어떻게 보면 주범이죠. 존 볼턴. 네네네. 네, 안보 보좌관이 나중에 결렬의 주범. 네, 결렬의 주범. 회고록에서 썼는데 본인이 어떻게 북미 회담을 방해했는지를 자랑하듯이 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아베 총리와 그 존 볼턴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북미 협상이 안 되게 할까. 그래서 그 아베 총리가 거의 스토커처럼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워싱턴으로 날아오고 싱가포르 그 이제 회담 있을 때 그 외무성의 고위 관계자를 아예 그냥 싱가포르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게 하고 그래서 각종 정보와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이제 아베와 기시다가 그렇게 뭐 멀리 떨어진 그런 지도자들도 아닌데 이제 두는 수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철학도 다르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른데요.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일종의 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주도권을 상당히 가져가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진 않아요? 남북은 대립하고 또 한중은 그렇죠. 또 지금 티격태격 계속하고 이런 네네. 상황이면 일본이 뭔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력을 방해하면서 여기 맹주 노릇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하면서 여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기시다가 본인의 외교 감각과 판단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이가 안 좋을 때 내가 편들어주면 상대방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지금 고립돼 있고 그래서 이제 푸틴과 한 번 더 만나고 시진핑과 뭐 친서를 주고받고 하는 거지만 일단 남북 간에는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이 있는 한 그 양측이 그대로 있는 한 관계 개선 여지가 거의 제로라고 보고 바이든 정부는 지금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 아베였으면 어땠을까 저는 또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이제 상상이고 가정이니까. 그런데 아베와 기시다는 어쨌든 확실하게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베였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본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국가니까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동맹을 뭐 종교처럼 떠받들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은 종교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럼프 시절에 특히 그 아베 총리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나서 했던 그런 워딩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로부터 정확하게 좀 팽당하는 것 같으니까 중국하고 붙자 약간 좀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진짜 말 그대로 국익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베가 지금 이런 국제적인 환경에 있다면 저도 사실 어제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어땠을까. 그런데 뭐 상상이 맡기죠. 트럼프가 아베 총리 막 대놓고 무시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대놓고 무시했죠. 외교적 결례를 사실 막 대놓고 저지르고 그러다가 사실 또 일본 쪽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들고 나와서 이쪽 인도하고 중국을 막 묶으면서 뭔가 미국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중국을 견제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죠? 그 트럼프 당시에 오늘도 시간이 그러니까 트럼프 당시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돈 앞에 공평하다, 돈 앞에 평등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뭐 나토 흔들기는 그때부터 있었고 우리나라 방위비도 5배 올리라고 했었고 일본 아베도 굉장히 좀 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이제 뭐 방위비 이런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아베 총리가 더 목매달 수밖에 없었고 그게 더 악순환을 일으킨 거예요. 트럼프와 아베 간에.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고 스토커처럼 쫓아오고 이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자제시킬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아베의 어떤 발언들을 지금 멀피 떠올려 보면 그냥 유리한 대로 하는구나. 트럼프로부터 뭔가 좀 소외당한다 싶고 혹은 이제 북미 대화로 또 소외당한다 싶으면 본인들의 어떤 살 궁리를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지금 기시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외우내환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맹주화돼 나가고 그게 그런 프로젝트가 기시다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게 성공해 간다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 성장 그 30년 동안, 그 90년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0년 동안 쭉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하고 미국에서 기술과 장비를 들여와서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다 비싸게 팔 수 있었고, 네네. 그리고 중국에서
싸게 뭔가 재료와 부품을 가지고 와서 잘 조립해서 일본하고 미국에 싸게 팔 수 있었고 괜찮은 그렇죠. 제품. 네.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디에이터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미디에이터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건데. 중간자 역할, 네네. 그렇지. 중간자 네네. 역할을 이제는 못하게 돼버리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이미 타격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타격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비밀 협상이 지금도 북일 사이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하셨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 기시다가 그 당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는 한,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네. 북일 정상회담 북일 가능성도 정상회담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네. 아마 기시다 입장에서는 본인 자리도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빨리 하고 싶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럼 연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플랜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되든 안 되든 내가 먼저 가야지 어디서 일본이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트럼프의 캐릭터상 제가 상상하기에. 그래서 차라리 바이든 있을 때 뭔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된다. 미리 한 번이라도 갔다 오는 게 기시다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